개인이 10명 정도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팀으로 하던 일들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 말은 대부분의 직업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아남는 게 없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90%의 사람이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뭐 네. 배고파 이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신입을 덜 뽑아요. 한두 군데는 살아남고 거기는 다 먹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챗GPT, 오픈AI랑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자본은 가장 빵빵하거든요. 네. 여기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 있고 구글도 하고 있죠. 네. 요 네 회사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뜨게 됐을 때 그게 기회잖아요. 확 또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AI 전문가이시죠. 성신여대 이시안 교수님 모시고 이제 앞으로 이 AI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AI 하면는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이제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 벌겠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야 이러다 내 직장 진짜 달라간다. 네, 돈 잃겠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촉발을 시켰던 게 최근에는 딥시크였던 것 같고. 맞습니다. 딥시크 때문에 뭐 난리도 한번 났었고 주가도 맞아요. 엄청 빠졌다가 또 약간 또 회복도 했는데 요거에서 한번 얘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딥시크 출시 이후에 AI 시장은 지금 어떤 건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딥시크를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가졌다. 네.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러시아가 위성을 쐈을 때 미국이 충격을 받고 그렇죠.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위성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965년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쟤네보다 앞서가야겠다라고 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미국의 온갖 돈과 기술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때 이제 JFK 케네디가 야 그러면 우리는 달에 보내겠다. 네. 그래서 1969년 4년 만에 달에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딥시크가 미국이 엄청나게 앞서 있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붙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얼마 지났잖아요. 지나 보니까 저는 야 이건 좀 다르다. 스푸트니크 모멘텀이 아니라 저는 사라예보 모멘텀이다. 사라예보의 모멘텀은 뭐예요? 사라예보는 그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시발점입니다.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면서 그 한 발의 총성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전 유럽이 다 포화에 휩싸이거든요. 그 한 발의 총성. 저는 오히려 딥시크는 이런 총성이라고 봐요. 그 말은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세계 전쟁이라는 네. 얘기인가요? 세계전쟁이 막 이렇게 치고받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과 미국은 원래 계속 경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거 봐라. 아니 이 돈도 가능하네. 예전에는 미국처럼 엄청난 돈과 기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딥시크를 보니까 이 정도도 가능하네. 심지어 딥시크가 밝힌 돈은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능도 괜찮고. 네, 한 67억 막 이러니까 네. 이게 뭐지? 게다가 오픈 소스를 다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하려면 따라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참전을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미국 니네만 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자포자기 한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되겠는데 생각해서 인도 같은 데서 우리도 해볼게. 그리고 사실 딥시크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프랑스가 미스트랄 AI라고 또 프랑스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중동이나 이런 데들도 참전을 했고 가령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제 중심이었어요. EU 규제가 강했잖아요. 이거 이후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한 이유는 미국에 들어오는 걸 좀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할만한 가격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또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파리 회의 때 우리는 그럼 규제 말고 이제 그 이원 허용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딥시크는 가짜다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었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그게 뭐 좀 거짓이 좀 네, 네. 숨겨져 있다. 뭐 GPU 같은 거 막 숨겨놓고 네, 막 네. 연구한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이게 성능이 그거는 좋은 몰라요. 건가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뭐를 다 계산을 해봐도 미국만큼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효율적이긴 하다. 네. 이게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가시권에 있는 거죠. 다 네. 계산을 해봐도. 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미국에서도 써요. 딥시크를 미국에서 쓰니까 이건 뭐 성능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니까 많이 뛰어든 거죠.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딥시크 사태가 났을 때 네. 엔비디아가 폭락했잖아요. 네. 아니 이 정도 성능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럼 엔비디아 비싼 거 안 쓰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
폭락을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네이버가 그날 하루 만에 6%가 올랐어요. 왜 올랐나 네. 보니까 이러면 네이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심지어 네이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한번 참전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을 씁니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미국은 헛짓을 하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그렇다면 미국이 만약에 딥시크의 효율성을 더해서 돈까지 갖다 부으면 네. 엄청나게 더 빨라지는 거냐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헛짓은 아닌 게요. 네. 우리가 숲을 갈 때 네. 처음에 가는 사람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숲 베고 막 힘들게 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 나 있는데 네. 그 길을 중국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길을 잘 추적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쉽게 갔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걸 해라라고 하면 중국도 역시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말하자면 미국은 이제 앞서 갔기 때문에 좀 힘들게 간 거라서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록3라고 네. 발표하면서 엄청난 돈을 때려박아서 했거든요. 거의 10조, 20조를 때려박아서 했는데 법인을 설립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다음에 그 XAI를 만들고 네. 2년 안에 그 그록이 나온 거예요. 그록3가. 그 오픈 AI가 몇 년 걸쳐서 한 거를 지금 2년 안에 한 거잖아요. 네.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가는 거는 빨리 할 수 네.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네. 돈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이들이 간 길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로 오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아니 네. 이게 이제 그만큼의 이 영업이익률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네.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고 네. 반대로 그러면은 미국의 빅테크로 투자하느니 차라리 네이버 같은 네. 뭐 좀 약간 저평가된 곳들도 많을 텐데 여기도 이제 혁신이 일어난다면 네.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네.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또 한번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랙베리라고 네. 이게 엄청난 고사양 그 칩이 있는데 그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엄청 빵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대값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지금 그게 왜 폭락했냐면 그만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팔질 못하는 거죠.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엔비디아는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좀 떨어지거나 할 수는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의 생산이 좀 잘 되고 많이 팔면은 일단 그걸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쓰면서 각 나라나 아니면 기업이나 자기 걸 생산하려고 하겠죠. 네. 아무래도 뭐 곡괭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또 오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당분간은 안 팔고 갖고 아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의 심리적인 영향보다는 네. 우선 당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데 네. 공급을 지금 못 해주는 상황이니까 회사로서는 호재는 여전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거를 내가 못 사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게 가격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지. 네. 지금 그게 막 지어가지고 풀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니즈가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럼 이번에 책을 또 쓰셨는데 AI 패권 전쟁이라는 네. 책이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에 지금 패권을 놓고 AI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큰 주체는 중국과 미국이겠죠, 결국에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3의 네,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쓴 게 그거예요. 일단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죠. 딥시크 충격을 딥시크가 해가지고 중국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충격을 줬다. 한마디로 그걸 또 오픈 소스로 풀어가지고 미국 회사 엿을 먹였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시진핑이 시켰겠냐고요. 그 딥시크한테 가서 니네 그 이익 다 포기하고 오픈 소스로 해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딥시크 같은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네. 걔네들이 어떤 데는 오픈 소스라고 어떤 데는 그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뭘 결정을 할 때 네. 트럼프한테 전화해 본 다음에 이번 GPT 4.5 발표할까 말까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안 중국이 오픈 소스로 미국을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많이들 해석하지만 중국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패권 전쟁의 진정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기업과 기업의 격돌이고 그게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진짜 패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만이랑 설전으로 네, 맞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야 니네 그거 100조에 팔아.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야 니네 거 트위터나 10조에 팔아. 이렇게 막 그 서로 그냥 말장난한 거죠. 네.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감정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감정 싸움이 그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다음에 그록3를 발표해 버려요. 너무 웃긴 게 처음에 그게 한 달 구독자들한테만 공개를 한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내고 써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공짜로 풀어버려요. 이거야말로 챗GPT를 엿을 먹인다 이런 개념이 네, 좀 네,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딥 리서치 기능이라고 이거를 한 달에 200달러를 내고서 맞아요. 구독하는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는 딥 리서치 기능, 연구 기능을 했는데 XAI에 딥서치 기능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무료로 풀려버린 거예요. 이만한 성능은 안 나오지만 좀 비슷한 느낌의 에이전트 기능이니까 네. 이게 무료로 되니까 여기서도 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원래 한 달에 200달러짜리한테만 이거 쓸 수 있게 했는데 한 달에 20달러 내는 사람들한테도 한 달에 10번 정도 쓸 수 있게 이걸 또 풀어버립니다. 그 지금 엄청나게 자기들 이 생각 못하고 엄청나게 좀 붙고 있거든요. 유저 우리들은 좋죠.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AI들이 지금 그래서 공짜로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제 출혈 경쟁으로 가고 네. 예전에는 기술 경쟁에서 이제 딥시크 나오니까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게 되면은 네. 결국에 이게 투자한 것만큼 회수 못해서 네. 결국에 이 AI 산업도 너무 이제 고평가 이제 버블 단계로 간다. 그래서 또 뭐 앞으로 너무 옛날 네. 인터넷 버블 시대처럼 네. 또 그렇게 또 확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건 어떨까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터넷 예전 시대에 네. 또 이거 하시는 분은 정말 그 응답하라 1988 뭐 그런 시대 되겠지만 야후, 네. 라이코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SNL 보니까 옛날 가가지고 라이코스 합격했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다 망했잖아요. 네. 구글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서로 막 출혈 경쟁 막 이러다가 한두 군데는 살아남고 거기는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가 어디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네. 투자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들이 패권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걸 너무 봐왔던 거죠. 그 위너 테이크스 올 네.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 시장이다를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걸 그 쏟아붓고 살아남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게 지금 그럴 수 있는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챗GPT, 오픈 AI랑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여러 가지 그 우주선으로 돈 번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였다 했을 때 아. 자본은 가장 빵빵하거든요. 네. 여기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 있고 구글도 하고 있죠. 네. 이 네 회사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안 되나요? 아마존은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마존은 얍삽하게 네. AWS처럼 야 우리가 니네 그 창고 줄게 창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 정도. 네, 다만 이제 여기 관심 있으신 분이 네. 많으니까 어떤 회사에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얘네들은 오를 만큼 올라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5배 가고 10배 가고 이런 회사 나오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회사를 찾자면 데이터 회사예요. 데이터 회사. 예. 왜냐하면 경쟁이 되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면 기술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네. 어떤 AI를 써도 좀 비슷해요. 그럼 성능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어떤 데이터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데이터를 그래서 어떻게 공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활용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데이터가 앞으로의 진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좀 예를 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비자 이런 것도 되나요? 그 뭐 소비 그럴 수 있죠. 소비 데이터? 네. 근데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사실 다 이미 다 있잖아요.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백화점 그룹 가가지고 강연했었는데 네. 이런 거죠. 백화점에서는 그들만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 오는 날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린다. 손님들이 에스컬레이터 내려서는 어느 쪽으로 돌면서 어떤 그 업장에 그 눈이 많이 간다. 네. 문구는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구입률이 높아진다. 있죠, 이런 있죠. 식으로 네. 행동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그 업장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데이터라는 거죠. 네, 네.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가공해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짤 것이며 어떤 문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10% 20%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 지금은 그걸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이제 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네. 이 데이터들을 가공해주는 회사를 투자라는 건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이제 원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를 이 데이터를 그 업체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죠. 예, 그냥. 이게 우리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라는 걸 잘 몰라요. 그 업체가 직접 그걸 인지하면은 그걸 잘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넷플릭스 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네. 넷플릭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추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추천하는지 아세요? 그 뭐 이렇게 얼마나 머물러 있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클릭해가지고 이걸 본다가 아니라 봤는데 이 사람이 9분 만에 멈췄다. 네. 그러면 9분 만에 멈춘 거랑 이걸 끝까지 다 본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9분 만에 멈춘 장면이 뭔가까지도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은 뭐 가령 피가 막 튀고 목이 잘리고 그 고어한 거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하는구나. 왜냐면 이 장면마다 멈추더라. 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가 데이터다 생각을 하니까 넷플릭스는 진짜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네. 내가 별점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별점은 주관적이라 믿지도 않아요. 행동이 진짜 이 사람의 진실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처럼 뭐 그 V람 이 TV를 보시는 분들의 데이터도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야 이건 해야겠다 생각하면 어떤 행동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이 행동 데이터를 짜는 사람들 네. 이게 데이터고 이게 핵심이다. 이걸 짜고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계나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그런 행동 데이터들을 막 수집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알고리즘 만들고 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네. 이제 돈을 또 만들어내는 네, 그런 네.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뜰 것이다.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돼 있거나 뭐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 곳들이 좀 있나요? 아직은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개별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하는 거지 네. 지금은 뭐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은 있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닌데 AI가 계속 발전하면 결국 핵심은 데이터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5배, 뭐 1.6배가 아니라 네. 몇 배가 될 수 있는 건 이들은 아직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데가 이제 한 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거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AI 관련돼서 그 뭐 투자 기회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뭐 AI가 이제 직업을 많이 없앤다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조회수 같은 것들도 보면은 유독 막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행동 데이터상 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회사원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AI가 내 직업을 없앨 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게 네, 네.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AI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네.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직업군들 중에서 위험한 곳들이 많죠 지금. 그쵸. 일단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산업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건 뭐지? 하는 게 작년 12월에 코카콜라가 AI로만 만든 영상 광고를 전 세계에 릴리즈했어요. 코카콜라가 돈이 없어서 AI로만 만들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촬영 편집 안 하고 그냥 글자만 써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를 릴리즈했거든요. 네. 글로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거를 글로벌로 쓴다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다. 네. 근데 그게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텍스트만 치면은 영상이 나오는 거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코카콜라의 이런 미디어 캠페인을 개인이 혼자서 방구석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좀 실험적으로 네. 그 AI로 했다라는 거가 마케팅 포인트가 되니까 한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이게 아마 이번 연도에 미디어 업계를 완전히 좀 뒤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업계 중에 뭐 TV 광고 나가고 있는 하이 퀄리티는 그냥 있고 중간 정도의 SNS에 영상 돌리고 막 이런 정도 그 중소기업 정도의 미디어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로 위험한 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들이 이제 많이 풀려버리니까 하이 퀄리티로 풀려버리니까 요즘에 그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는 맞아요. 진짜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을 많이 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도 되게 예쁜 여성 네. 첫사랑의 느낌을 그려줘 그러면 고등학교 때 봤던 느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이쁘지 않고 약간 있을 법한 네, 얼굴로 네, 네. 또 바꿔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렇게까지? 그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수노 AI라고.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V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딱 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해줘라고 해서 누르고 한 2분 정도 계속 받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곡을 직접 가창까지 해주는데 네. 그 곡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 기계음 같은 게 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라고 했는데 이미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은 그래서 만든 음악을 자기가 만든 그 텍스트 비디오로 만든 영상이랑 합쳐서. 합쳐가지고 그런 뮤직비디오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 할 때 혼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죠. 예, 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니까 미디어 업계는 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제 좀 대체될 수밖에 없는 바로 온 그런 공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광고 쪽인데 아주 하이 퀄리티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그렇죠.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 그렇죠. 일반인들이 직무적으로 보자면 아마 행정이 엄청 그 대체될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많이 느끼세요. 행정, 사무직.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강연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 코파일럿이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오피스 365랑
챗GPT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그 AI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다가 기획안 생성해주면 얘가 기획안을 생성하고 이거 가지고 PPT 만들어주면 얘가 또 PPT 만들고 네. 비용계획 짜자면 엑셀을 또 비용계획 짜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무슨 기획안을 짰다 이거를 네. 이제 보여드리면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이런 반응이요. 내가 나보다 잘해 막 이런 거야? 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저거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네. 지금 보면 그 1시간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겠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고 CEO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 우와 교수님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얼마예요? 갑자기 질문해요. 아,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뀌겠구나 해서 행정직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저 코파일럿의 성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되나요?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아직은 안 좋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 문제예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데이터들이 아직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없다 보니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정도 더 굴리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데이터를 훈련시키면요. 예를 들어 뭐 정부에 기획서 써가지고 이렇게 외주 따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썼던 그런 문서들 그거 한 6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데 막 2달, 3달 걸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문서들을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공사에 대해서 어차피 발주 지시서 같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줘. 네, 이거대로 만들어 하면 이게 지금 거의 뭐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이면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정부 입찰 뭐 1차 서류는 그 다 내고 되면은 2차 좀 제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 내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직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반 좀 단순 기술이나 어떤 단순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대체를 되는 거고 네. 이제 팀장급 정도만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네. 이번 연도에 또 구조 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지금 제일 많이 구조 조정하는 게 그 중간 관리자예요.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가 결국 뭐냐면 저 탑급은 뭐 100명, 200명을 이렇게 좀 자기가 관리하면 중간 관리자 한 10명 정도를 관리하잖아요. 네. 개인이 10명 정도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뭐 음악도 만들고 특히 이제 코딩 같은 거 했을 때 제가 아시는 개발자 한 분은 2년 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야라고 써봤대요. 써봤는데 인턴 2명 데리고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인턴 2명이라면 말하자면 내일 방해 받아가면 얘네들 가르쳐야 되고 되게 그렇죠. 오히려 귀찮은 네네.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편에 있어서는. 근데 그분이 프리랜서인데 최근에 만났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새로 나온 것들 많이 써보니까 시니어 개발자 4명이랑 일하는 것 같대요. 시니어 개발자 4명이면 이거 혼자서 그렇죠. 프로젝트를 거의 한 10명이 한 프로젝트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그 팀으로 하던 일들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탑급 관리자가 10명만 관리해도 예전에 100명을 관리하는 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들이 사실은 일정 조율하고 그런 건데 혼자서 하는데 일정 조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중간 관리자가 오히려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있는 말이잖아요. 어찌 네, 보면. 그렇죠. 웬만한 네. 사람들은 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네. 그러면 거꾸로 완전히 탑급의 정말 실력자들만 살아남는 네. 구조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10년 전쯤에 AI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앞으로 회사는 글로벌 회사도요. 브랜드랑 임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굉장히 타당했거든요. 그 뭐냐면 임원이 PM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키다 아니면 LG다. LG 그램 30일 시리즈를 내가 맡은 거예요. 네. 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건 그럼 내가 따서 맡았다. 그러면 팀을 모아요. 디자인은 니네가 하고 개발은 니네가 하고 홍보는 니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 팀을 조율하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AI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가장 거기에 맞춰서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이 사실은 디자인 빼고는 다 외주를 주고 네. 애플하면 유명한 광고가 그거잖아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라. 네. 되게 너무 멋있는 문구야. 정말 스티브 잡스스러워. 그런 문구였거든요. Think Different. 외주사가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컨펌만 한 거죠. 네, 컨펌만. 네, 네. 그거 나올 때까지 채찍질하고. 이런 PM 역할들이 이제 AI가 있으면 이게 더 괜찮은 거죠. 그냥 PM이 있고 이 일은 AI 맡기고 이거는 사람이 하고 요거는 AI, 요거는 외주사 하는 식으로 이걸 다 배치를 해요. 프로젝트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돌리고 네. 한 3년 5년간 해가지고 LG그램 30일은 이 사람 거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고 근데 LG그램 30일은 또 다른 사람이 또 PM을 하고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갔을 때 브랜드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큰 회사, 글로벌 회사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 10년 전에 나온 예측이 AI 때문에 더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직업들 중에서 네. 이제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잡고 뭔가 앉아서 일을 하는 일들은 네. 웬만큼 다 대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도 이것 찾고 저것 찾아서 붙이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에이전트는 지가 알아서 컴퓨터 돌아가면 여기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 다 하거든요. 그 에이전트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니 그 챗GPT 그 비싼 거 써보면 네네. 막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검색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중에 최저가 모델 찾아줘 그러면 지가 검색해가지고 네. 최저가 모델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에이전트인데 미션만 주면 얘가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나마 좀 덜 대체되는 속도가 느린 거는 네.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곳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물건을 뭘 움직이는 온라인에서 뭔가 작업한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약간 무슨 닥터둠이야 같이 생각을 네. 하실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여기서 충분히 머리는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육체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AI를 육체를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휴머노이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끔 그 쇼맨십으로 춤을 추거나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했어요라고 발표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영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의 그 로봇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 여기서 네. 나르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게 쓰일 곳이 어디냐?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육체 노동이라든가 네.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 유리창 달고 하는 것들 사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도 많이 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얘가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 로봇의 발전 속도가 아직은 좀 뭐 느린 거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뭐 올라왔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전에는 사람들이 챗GPT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제가 GPT 제네레이션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두 번째 나온 책이요. 딱 2년 전에 나왔었는데 네네. 그때는 제가 얘기하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써보신 분 하면은 한 100명 있으면 3, 4명 이렇게 손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써보신 분이 아직 3, 4명 손들잖아요. 2년 맞아요. 만에. 네네네. 휴머노이드가 그게 이제 GPT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대중들이 그걸 써보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팍 퍼지고 투자금도 확 몰려드니까 또 갑자기 더 발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올해가 바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챗GPT가 순식간에 막 수십 배, 수백 배로 네. 사용자가 늘어났듯이 네. 올해부터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 CES에서 젠슨 왕이 2025 CES에서 로봇 14대를 쫙 뒤에 놓고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로봇의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젠슨 왕 자체가 챗GPT 모멘트가 이제 여기 로봇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로봇이 이렇게 난리를 아니요? 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AI 업체들이 이제 말했지만 돈을 못 벌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경쟁이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하드웨어를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여전히 아이폰으로 주로 이제 남겨 먹으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30%가 아이폰을 쓰면은 어쨌든 여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폰에 넣어버리면요 여전히 애플이나 삼성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업체들은요 자기 하드웨어를 갖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은 그 AI 전용의 어떤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스마트폰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스마트폰은 뭐 다른 게 별로 없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게 휴머노이드입니다. 집에다가 휴머노이드 한 대 딱 해가지고 거기에 AI가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럼 얘가 가령 그 요리하면서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머리로는 치직해가지고 내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야, 끝나면 청소해? 그럼 요즘 로봇 청소기도 150만 원 이런데 그렇죠. 예, 청소하고 뭐 애 재우고 뭐 이런 것까지 얘가 다 한다. 그러면 살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AI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업체들에 투자를 해요. 아. 휴머노이드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네. 그래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피규어한테 투자를 하고 했다가 피규어가 야 이러다가 얘네한테 좋은 거 시키는 거 아니야 해서 피규어가
독립을 했어요. AI는 우리가 만들게 따로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 말고 다른 하드웨어 팔 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처음에 딥시크랑 다시 연결을 해보면은 네. 오히려 휴머노이드 회사가 앞으로 더 유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면 AI 개발 기술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면?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테슬라도 비슷한데요. 테슬라가 결과적으로는 그 구독료를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그 하드웨어 정도도 비슷해지면 계속 구독을 하게 그러니까 한 번 팔고서 말면 끝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사로서는 재미가 없는데 매달 나한테 돈을 낸다. 그럼 차라리 임대 모델로 휴머노이드 이거는 그냥 보증금만 내고 가져가시고 구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AI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수기 거죠. 렌탈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번에 새로 뭐 삼성급 셰프랑 계약해가지고 그 고든 램지의 그 레시피가 들어온다. 이번 업그레이드 판에. 다운로드 받는데 7만 원. 뭐. 그렇죠. 아니면 월 4천 원. 이렇게. 그렇죠. 구독을 하면 이제 그게 계속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우리 집에서 요리하는데 고든 램지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업체들은 사실은 구독 모델로 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AI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그 말은 대부분의 직업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살아남는 게 없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오프라인까지 로봇으로 이제 같이 가면. 네네. 근데 말하자면 그 로봇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PM이나 이렇게 그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네. 말하자면 창의적으로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 이 창의적이라는 게 그림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얘랑 붙여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개념의 어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AI를 활용해가지고 뭘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는 개인으로서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지 않는 한 벌 수 없는 그런 돈을 월급쟁이도 벌 수 있는 확률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 매력이 좀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유튜브만 해도 네. 사실은 지금 AI 뭐 가짜 목소리 등등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정보를 주는 것도 오히려 뭐 AI가 하면 되게 타박타박해가지고 듣기도 좋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대중들이 따라오는 건 기술보다는 매력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에서는 그 매력을 좀 보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 어떤 매력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 이런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죠 오히려. 하긴 이 뭐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지만 네. 알파고들끼리 붙는 거를 보는 사람은 없는 그쵸. 거니까. 네, 네. 그래도 결국에 사람이 두는 거를 보는 걸 더 네. 좋아하니 결국에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뭐 이런 그럼요. 식의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지만 재밌는 부분은 살아남고 그쵸.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가인 사람들 네. 이제 살아남는 구조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스포츠 선수가 살아남잖아요. 네. 그러면 스포츠에 관계된 산업도 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 들어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뭐 배우들 이렇게 하는 것도 비싸니까 네. 그냥 3D로 만드는데 옛날엔 3D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뭐야 그랬는데 요즘은 디즈니 같은 거 잘 보잖아요. 네. 그것도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붙어가지고 승부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그게 기계로 돼 있으면 승부가 나오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스포츠 산업이 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너 직업 다 없어지면 너 어떡하지? 그럼 제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뭐 그 90%의 사람이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뭐 네. 배고파 이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나오냐면 기계세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처럼 지불을 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놀면 돼요. 그럼 놀면 뭐 할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네.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이 사람들은 돈 걱정은 없어요. 일을 안 하고 그쵸. 뭔가 놀아야겠다. 그 맨날 연애하고 네. 그 목욕탕 가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놀이가 콜로세움이었어요. 콜로세움에 검투사들끼리 싸우면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가지고 모의 해전도 했대요. 거의 6, 7만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산업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를 하면 검투사를 키우는 사람, 검투사 그 양성소부터 시작해서 검투사 학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하나의 큰 산업이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살아남을 게 바로 그런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스포츠, 스포츠도 경영도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산업
직군에서 직무나 이런 걸 좀 조정하시면 더 커져요. 오히려 아니면 뭐 사치품 같은 것들도 좀 그럴 수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건드리는 그 무언가들은 맞아요. 좀 네.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돈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이 이제 뭐 내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은행 보고서 하나 봤는데 네, 네. 거기 보면은 그나마 직군 중에 대체가 좀 덜 될 게 네. 가능성은 있지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남아 있을 네네, 그럴 수 것이다 있죠. 해서 뭐 네. 판사라든지 네. 뭐 의사라든지 이런 직군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책임 소재 문제, 네. 로봇한테 뭐 로봇이 뭐 판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걔를 감옥에 보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문직.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임 소재만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대중들의 어떤 그 지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 2년 전에 설문조사인 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한 2,000명한테 변호사가 있고 네. 의사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어. 어느 게 제일 먼저 대체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의사가 1등입니다. 의사가. 한 7, 80%가 의사가 네.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변호사예요. 가장 뒤에가 운전기사죠. 어. 그때만 해도 운전기사가 제일 먼저 대체될 거다. 자율주행차 때문이라고 네, 네. 얘기를 했는데 대중들은 오히려 기대가 의사나 변호사가 대체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한국은 333 진료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중앙병원에 가면 3시간 대기했다가 3분 정도 하는데 3마디 듣고 나온다. 네. 333 진료 시스템이라고 네. 해요. 이거가 왜냐면 난 아픈데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의사 자체가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힘들고 이거를 나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나만 좀 바라봐주는 의사? 이게 약간의 신뢰성이 있으면 AI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거죠. 뭐 변호사나 판사 같은 경우도 정확한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의 사람이 그 판결하는 걸 과연 믿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차라리 AI가 판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이쪽이 좀 더 빨리 대체될 수 있다. 오히려 대중들의 요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죠. 이 책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할 수 있다는 게 하는 것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대체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될 것이냐? 그러기에는 기술만 생각하면 분명 그럴 수 있고 엔지니어 쪽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카르텔, 기존의 그렇죠. 카르텔, 네. 구조, 교육은 개별적으로 자기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학교를 없애버리면 이 사실은 육아 기능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카르텔이 강한 집단일걸요. 저는 길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길드 신분증이 있어야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막아서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AI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의료도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는 잘 돌아갔다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 식으로. 약사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약사가 가장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약사도 기계를 써요. 이미 가보시면 예전엔 팍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막 네, 부시고 그래서, 해가지고 담아주잖아요. 지금은 딱 소리 들어보면 윙 소리가 나요. 네. 딸깍 윙 소리가 나서 약사분들도 기계 써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어? 처방전 넣으면 딱 나오는 걸 하면 되지? 자동 판매기처럼. 근데 그 복약지도라는 그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약국 가보면 19, 30분 하루에 3번 이게 복약지도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느끼기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 바뀌잖아요. 심지어 일본도 그렇대요. 일본도 복약지도가 있어가지고 일본에선 그래서 약을 좀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해서 배달 약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배달을 시키면 약사가 직접 배달을 와요. 복약 지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더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약사가 네, 가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하고 오게. 왜냐면 약국에 기다리면 사람이 안 오니까 그 배달 약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파는 걸 확대해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대체 가능성이 높지만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뭐 그 사회 구조적 사회 구조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것들과 때문에. 같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결국에 지금 이제 20, 30대 아니면 이제 30, 40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 자녀들을 대부분 지금 전문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을 다들 해요. 왜냐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이렇게 공부시켜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도 의사나 뭐 변호사가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또 이제 무조건 우선 시키자 하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이들은 일단 아이돌이 돼야 되나? 그럼 좋죠. 최고죠. 아이돌. 또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획력이에요. 네.
기획력 있으면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예를 들어 회계사, 네. 이건 누가 봐도 제일 먼저 대체되기 너무 좋은 직업이잖아요. 네. 그럼 패턴 파악하고 이상 있으면 그렇죠. 바로 하고 네. 숫자니까 네. 이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회계 기획자. 그러니까 이 사장님 컨설트 딱 해주면서 아 이거는 이대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이 세이브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획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실무는 AI가 하는데 전반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기획해 주는 사람은 어느 분야를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법조인 뭐 그거 다 판사 그렇게 하면 돼, 변호사 하면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딱 짜가지고 그 변호사가 하는 것 중에 그냥 서류만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말고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보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일들은 AI를 시키면 되니까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가서도 자기가 기획력이 있고 문제 해결력, 적응력, 이해력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격증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지금 버는 분들은 그쵸. 많이 없어지겠지만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실력자, 네. 실력자들 그 업계의 실력자들은 돈을 그분들 것까지 다 같이 혼자 버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아 근데 이게 이미 현재 경력을 쌓고 있는 분들은 그걸로 갈 수 있겠지만 아예 이제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거나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대체될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한국은 좀 특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소식 들었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레이오프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해고가 많이 됐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특히 뭐 개발자 엄청 맞아. 해고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거든요. 한국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노동법 때문인가? 맞아요. 대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르기려면 미국 애들은 너 해고야 그러면 아니, 어디서 그렇게 상자를 갖고 와서 탁 넣어서 상자 딱 두 개, 하나 두 개. 자 넣고 필통 넣고 화분 하나 딱 넣고 이렇게 하고 가족 사진, 가잖아요.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아, 맞아. 그거 가는데 그게 걔네들은 항상 그 해고도 자유롭고 고용도 자유롭고 하다 보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한국은 너 해고야라고 했을 때 이 노동자가 그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하면은 한 1년 반 걸려요. 그냥 아유 그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CEO들은 대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어떤 거? 왜냐하면 인력은 필요 없는데 네. 그러면 경쟁력이 뒤처지잖아요. 신입을 덜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내보낼 수 없으니 네. 신입을 예전에 100명 뽑을 걸 50명 뽑고 내년에 한 20명 뽑고 하는 식으로 신입을 덜 뽑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여러분이 가장 굉장히 대기업이 채용 안 한다 그 기사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입들이 기회를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다만 그걸 뚫고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채용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 100명 했지만 30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까 PM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대체하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걸 뚫고 들어간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죠. 예전 같으면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그 중에 야 너 임원 케이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옆에 별표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면접 단계에서부터 그럴 네. 만한 애들만 뽑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적인 기술 단순 업무할 친구들은 이제 아예 거의 안 뽑는. 아우, 잘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네. 윤석금 회장이라고 웅진그룹 네네. 지금처럼 쪼그라들기 잘 나갈 때 만났거든요. 네네.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인터뷰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공채 인원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가령 100명을 뽑으면 우리가 찾는 건 20명이래요. 80명은 그들을 보조할 사람들이다. 네. 그 20명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100명을 선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좀 네. 똑같거든요. 시켜봐야 네. 아는 게 있으니까. 그 80명의 역할을 이제 AI가 해주니까 네. 그 20명만 잘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어. 네, 그래서 이게 기회는 줄지만 한 번 기회를 받으면 그 기회는 완전 황금의 기회일 것이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기술 개발이 되면 그 직군이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네. 전반적인 어떤 조정이 있었다면 네네. 이제는 로봇이랑 AI까지 들어오면 절대적인 직업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네. 한마디로 실직자, 백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발전을 생각할 때는 기술이 이렇게 가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다른 사회 구조도 그렇게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기계세 같은 네,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이쪽 산업이 크면 가령 우리가 농업에 관심 둘 필요 없이 쌀은 잘 생산되고 먹을 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계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뭐에 더 관심이 가겠어요? 그러면 야, 프로야구 이번에 그 이정우가 안 다쳤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고 새로운 어떤 그 오락이나 이런 거에 새로운 또 것들이 생긴다.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넘어갈 때, 네.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갈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만 해도 70년, 80년대에는 영화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먹고 살기 바쁜데 공장 가서 일해야 되고 중동 가서 건설해야 되고. 근데 2차 산업이 안정화되고 거기서 돈을 버니까 3차 산업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K 문화, K 컬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여기 가면 또 새로운 산업이 뜨게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거냐 몰라요. 어떤 산업이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겼을 때 항상 인간의 몫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인간이 만드는 사회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어떤 방향은 좀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실 텐데 결국에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대비책은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인간의 어떤 재미, 네. 즐거움, 멍 때리고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에 내 커리어를 최대한 좀 맞춰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AI나 이런 게 못 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F&B, 먹는 거. 먹는 거. 이건 내가 아무리 AI 해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 살아도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산업들은 항상 일정 정도는 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일남 그 부동산 네. 있잖아요. 네. 샘 알트만이 가장 유명한 건 부동산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부동산.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땅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네. 이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확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샘 알트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AI가 이렇게 되면 다 대체돼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뜨게 됐을 때 그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건 언제 생기냐면 변화 있을 때 생기는 게 왜냐하면 하던 걸 안 하고 안 하던 걸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던 거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안 하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건데 안 하던 거 저거 안 하던 건데 이제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뭔가 좀 투잡이라든가 그 눈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고 있을 때 안 하던 거가 딱 갔을 때 확 타면은 이게 올라가는 시기라 확 또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15년간은 이제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AI의 초창기란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 가지 비즈니스 구조가 나올 텐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 비즈니스 구조에 올라탈 것인가 여기가 지금 핵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거를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 근로자로 계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다 해당 안 되게 하고 있으면 약간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네요. 어찌 보면 기회지만 위기가 같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야 이것도 괜찮은데라고 배 두들기고 있다가 목 지나가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잖아요. 그 껄무새라는 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근데 지금도 10년 있다가 부유랑 그거 봤을 때 이거 좀 관심 있게 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요즘 엄마들이 애들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막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네. 막 책만 보게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게임이나 뭐 이런 걸 더 많이 권장해서 좀 인간이 즐거워하는 거를 애가 알게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게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책을 보는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아 차라리 그러면 이게 차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많은데 네. 책을 봐가지고 이거랑 저거랑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없는 거예요, 별로. 네, 네. 이러니까 차라리 차별화라고 쳤을 때는 책을 보는 오히려. 친구가 더 나은 거죠. 그럼 나중 되면은 책을 읽은 아주 희귀한 아이들이 그렇죠. 야, 이게 8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인데면서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는 걸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책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 고전이라는 건 한 500년 전에 나온 고전이 아직도 팔리고 있다. 그거는.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마다 팔리죠.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5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눈이 좀 트일 수 있어요. 제가 약간의 예언을 하나 네. 했다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네. 예측 정도? 예, 예측.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네. 일론 머스크한테 엄청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네.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좀 실어주고 있지 않아요? 네, 뭐 그렇죠.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일론 머스크 다음 대통령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군주론에 나온 그 하나의 어떤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요. 군주론에 어떤 게 나오냐면 새로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강압해가지고 그 공포 정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의 실세를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를 평정시킵니다. 네. 좀 잔인한 사람을 보내요. 네, 네. 좀다 자르고 그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자르듯이 네. 다 자르고 막 이렇게 돼서 한 1년간 거기를 완전히 평정을 시켜놔요. 그랬을 때 그때 가는 거죠. 왕은. 그리고서 그쪽 사람들이 그 오신 그 집정 같은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런 얘기를 할 힘들었다.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사람을 사용시키면서
이 민심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행정 체계는 완성이 됐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버리는 카드로 왜냐면 벤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끌고 와가지고 얘를 활용해서 가진 욕을 다 먹게 하고 근데 지금 일은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 네. 자르고 그러다가 한 1년 사실 지금 욕바지죠 지금. 그쵸. 사실. 그 1년 있다가 그거를 탁 단절하는 식으로 가면 군주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일론 머스크도 충분히 똑똑한 친구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네. 그 1년 안에 내가 뽑아먹으면 다 뽑아먹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난리를 또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뭐 군주론뿐만 아니라 네. 또 신하도 자기만의 또 그러니까. 그런 또 이익을 또 챙기는 것도 있으니까. 고전이나 이런 걸 보는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네. 군주론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자기 주관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게 돼요. 그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있는 친구 없는 친구가 앞으로는 크게 갈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입식 교육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네. 거고.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살아남은 어떤 체계에서 보는 인사이트나 네. 아니면 앞으로는 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뭘 재밌어할까, 뭘 네. 즐거워할까, 뭐에 그렇죠. 기꺼이 돈을 쓸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책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쓰신 책이 AI 패권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서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도 분명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패권 전쟁 있을 때 처음에 떠오르는 건 국가 대 국가.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좀만 더 가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누가 나한테 우리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래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너는 지금 구글의 엔지니어일 수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보통 우리는. 구글 엔지니어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연봉도 네, 나오고. 네. 한국인이라고 해서 먹여 살려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말하자면 국가의 소속감이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잘파세드라는 책도 썼었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사례가 어떤 꼬마가 포르투갈이랑 한국이랑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포르투갈을 응원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한국을 응원해야지 왜 포르투갈을 응원해 그랬더니 그런데 나는 호날두를 좋아하고 그리고 포르투갈 유니폼이 너무 예뻐. 그러면 저걸 응원하더라는 거죠. 네. 이게 기존의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친구는 그 한국이란 개념이 좀 되게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 감성을 가진 친구들은 프랑스에 사는 친구와 나는 같은 춤을 출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랑 나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네. 했을 때 세계인으로서 어떤 감성들 이게 더 커집니다. 근데 말하자면 근데 나는 구글 얘는 메타, 쟤는 삼성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령 미션이 주었을 때 어떤 미션을 따르겠느냐. 예비군 소집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언트 회의가 있다. 어느 거 네. 갈래? 라고 했을 때 여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국가와 기업이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딥시크 같은 경우도 네. 미국, 중국 해가지고 되게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그 회사들이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딥시크를 채택을 해요, 기본 엔진으로. 중국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효율적이다. 채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야 중국 거 왜 써? 효율적인데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국가의 의미가 점점 좀 좁아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정체성이라는 자리를 기업이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야 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나는 구글 엔지니어야. 이게 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게 되는 거죠.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보통 네. 어떤 초거대 기업이 다 이게 맞아요, 세계를 맞아요. 지배하고 네,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네. 이제 기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 요즘에 영화 보면 그 악당으로 나오는 게 국가가 아니거든요. 옛날엔 다 기업가들. 소련, 러시아 아. 그랬는데 기업가들이거든요. 네.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야 무슨 말도 안 돼 국가를 어떻게 이겨라고 생각하시는데 국가가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된 거는 몇백 년 안 돼요. 제국주의 때 그런 거는 19세기, 20세기. 그전에는 오히려 합스부르크 왕가처럼 국가 위에 가문이 존재했거든요. 네네. 영주, 영지해서 가문으로 돌아갔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 가문이 그쵸? 기업이다. 가문의 역할을 기업이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어찌 보면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 중에 하나네요.
지금까지 AI 전문가 이시안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이게 위기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반대로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앞으로 변화와 좀 아무래도 좀 고통이 많이 네. 따르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또 기회를 그렇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면서 양극화도 일어나지만 또 우리 같은 또 일반 시민들 중에는 또 엄청난 부자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회를 뭐 외면하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좀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